말씀드렸던 그 트레이스 라우트를 이제 핑을 그 에코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얻고 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중간에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거치고 최대 30개까지 보통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30개 노드까지 이제 거쳐서 나온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홉수를 늘리고 싶으면 옵션에 보면 타임아웃 값을 바꿔줘서 늘릴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 운영 체제마다 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보통 있고요. 그리고 TCP 트레이스 라우트는 별도로 받아서 설치해서 또 해보시면 또 이렇게 비슷한 결과를 얻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앞에 그 5개의 계층 중에서 위에부터 탑다운 어프로치로 이 원래 교재에서 진행하는 방향과 똑같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프로세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말인데요. 프로세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프로그램의 인스턴스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실행 코드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우리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일련의 유한한 어떤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명령을 우리가 쓰기 좋은 말로 쓰면 하이 레벨 랭귀지로 쓴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주 실행 상태로 가 있으면 기계어 수준의 컴퓨터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행 그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인터프리터를 거치던 컴파일러를 거쳐서 나온 어떤 실행 코드든 간에 그게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컴퓨터에서 실행되면 그 인스턴스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들이 독립적인 프로세스로서 각자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그냥 독립적인 프로세스인데,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그렇지 않죠. 여러 프로세스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사이에 통신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IPC,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 그럼 IPC라는 건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 바로 당연히 같은 컴퓨터 안에서 발생을 하겠죠. 같은 컴퓨터 안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서로 연결하여 통신하는 걸 우리가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으로서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서로 다른 컴퓨터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들의 통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그냥 네트워크로 쪼개서 확장하는 개념이다라고 응용의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같은 컴퓨터에 웹브라우저랑 웹서버를 띄워놓고 여러분 같은 컴퓨터에 있는 웹서버에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웹서버가 다른 컴퓨터에 있다, 다른 호스트에 있다 라고 하면 그 IPC의 개념을 단순한 IPC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연결로 확장해 간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계층적인 접근을 했듯이 아래 계층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유저 에이전트입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 서버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유저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말을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웹브라우저나 메일 리더,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다 유저 에이전트라는 말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다 이런 것들도 프로세스의 형태로 호스트 안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로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면 역시 HTTP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HTTP의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시간에 이제 네트워크 엣지에서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냐를 어플리케이션에 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연결 지향이냐, 연결 비지향이냐, 결국 TCP냐, UDP냐 이런 걸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플리케이션마다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도 역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메시지의 포맷과 순서, 그리고 그 메시지에 있는 어떤 값들의 의미, 그리고
그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취해야 할 액션들, 그리고 어떤 규칙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듯이 RFC들로 인해서 정의가 될 거고요. 그 중에 공개적인 그 영역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HTTP나 SMTP가 있는가 하면 특정한 사이트, 특정한 어떤 사이트, 뭐 예를 들면 가사 같은 거는 이제 P2P 쉐어링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제공해주는 곳일 텐데, 그런 데서 사용하는 특정한 서비스만을 위한 프로토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클라이언트 서버의 패러다임이죠.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가 서버 클라이언트한테, 아니 서버 어플리케이션한테 죄송합니다. 어떤 리퀘스트를 던지면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게 리플라이 하는 식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서서 IPC라는 말을 드렸었는데, 결국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연결이다 라는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입장이라면, 그러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네트워크로부터, 내가 엣지에서 네트워크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될 거냐라는 것만 정하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 소켓을 어떻게 정해서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네트워크로부터 받아야 될 서비스가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컨제스천이 있던 패킷 로스가 있던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이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자, 어플리케이션이 정해야 될 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소켓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엣지의 입장에서 연결 지향적인 서비스를 해줄 소켓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연결 비지향적이지만 어쨌든 시간을 잘 맞춰주는 그런 소켓이냐, 그 문을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이 받는 네트워크의 서비스가 확 달라지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냐, 어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서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소켓은 실제로 그 안에서 구동되는 어떤 TCP든 UDP든 어떤 이런 처리는 OS, 시스템 레벨에서 처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게 API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웹이다, 이메일이다, 그러면 어떤 타임보다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걸 원한다. TCP를 선택하게 되겠죠. TCP 소켓을 여는 거고요. 인터넷 전화나 미디어 스트림이다 라고 하면 뭐 잠시 몇 개의 도트가 빠지고 몇 개의 신호가 조금 약간 일그러지고 이런 것들은 감수할 수 있지만 시간 내에 오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 영화를 보는데 아주 화질은 좋지만 자꾸 끊어지면 보통 다 꺼버리잖아요. 하지만 화질은 약간 떨어져도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면 스트리밍해서 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커넥션 리스 서비스를 선택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어떤 걸 이용할 것이냐, 이런 거를 다 한꺼번에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PC라고 한다면 그 소켓 이름으로서, 소켓 번호로서 죄송합니다. 같은 호스트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를 지칭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만 갖고 서로 네임을 부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호스트라면 그 호스트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호스트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부르는 이름이 다 틀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싱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호스트를 집이라고 한다면 포트를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호스트와, 즉 IP 주소와,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가 연결된 소켓의 포트 번호가 바로 이런 프로세스들을 정하는 이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example 포트 넘버로서 HTTP 서버와 그다음에 메일 서버 포트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 첫 시간에 풀어보시라는 문제는 풀어보셨나요? 안 하셨죠? 그러면은
요 시간 끝나고 식사하신 다음에 연습 시간에 한번 해보시면 그 김명선 선생님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8시부터 네. 이 장소에서 8시부터 이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명단이 다 있는데 호칭을 해가며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보시라는 것도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아날로지, 캐러반 아날로지 보시라고 한 것도 비우세요. 그러면 딜레이가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한 건가를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있어요. 트레이스 라우트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보여드렸죠. 그렇지만 역시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뭐 원하는 사이트들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면 아 이런 노드를 거쳐가는구나, 여기서 바다를 건너가는구나 다 보이니까 재밌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이건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ICANN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만들어졌어요. 90년대 말에. 그리고 거기서 사실 이제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Assigned Number라고 그래서 원래 IANA라고 하는 그런 오소리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왔는데 ICANN이라고 하는 더 큰 그런 단체가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 넘버는 16비트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65,536개의 포트를 갖게 되죠. 0부터 65,535까지. 자, 근데 거기에 실제로 1023까지는 보통 이미 어사인 되어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포트 넘버다라고 해가지고 잘 알려진 웰노운 포트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023까지, 1024까지인데 사실은 웰노운 포트는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하지만 1024부터 그 위에 거의 한 5만 대까지는 보통 레지스터드 포트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해요. 그거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포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만약에 필요하면 바꿔서 쓸 수 있는 포트, 하지만 등록은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어떤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포트들이지만 그 나머지는 완전히 자유로운 포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웰노운 포트들은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 2개만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서비스를 찾아서, 예를 들면 뭐 Secure Shell 아니면 뭐 FTP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MSN 다 포트 번호들이 있거든요. 이걸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에서 그 IANA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몇 가지는 뭐 외워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로부터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요 3가지의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 데이터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다오, 아니면 내 데이터 좀 잃어버려도 되니까 시간만 좀 지켜서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스트리밍을 할 건데 최소한 이 정도의 밴드위스는 보장을 해다오 라는 식의 어떤 그 네트워크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플리케이션별로 파일 트랜스퍼인데 뭐 밴드위스는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일레스틱해도 되지만, 탄력이 있어도 되지만 데이터 로스가 있다 그러면 황당한 거죠. 내가 파일을 받았는데 실행 파일, 바이너리 파일을 받았는데 데이터 로스가 있어서 실행이 안 돼. 그럼 바보짓을 한 거잖아, 1시간 내내.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밤새 걸어놨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마지막에 99%까지 가고 끊어졌어. 진짜 짜증나죠? 자, 하지만 스트리밍일 경우에 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화질 정말 좋은데 정말 100년 만년 걸려서 봐야 된다면 안 보고 말죠. 자, 인터넷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바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TCP는 패킷 로스가 없도록 굉장히 중요한 리트랜스미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컨제스천이나 아니면 받는 리시피언트, 리시버가 갖게 되는 로드를 제어하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연결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TCP. 자, 그게 아니고 완전 싸구려, 그냥 IP가 하는 대로 거기에 얹어서 그냥 가는 걸 UDP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덜컹덜컹하는 그런 비포장길이 IP라면 그 위에 굉장히 좋은 서스펜션으로, 옛날에 우리 한참 전에 뭐 EF 소나타 선전해 보면 뭐 드림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서 선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죠. 막 서스펜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덜컹덜컹 길인데 편안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뻥을 치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게 TCP라고 보시면 되고요. UDP는 그냥 그 덜컹덜컹한 길을 마차 타고 그냥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P가 까먹으면 그대로 까먹는 거고, IP가 전달해주면 UDP도 그냥 따라서 전달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비싼 서비스, 저거는 좀 더 싸구려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CP 서비스의 제일 중요한 그 이슈들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패킷 어떤 파일이 있다 그러면 보낼 때 패킷별로 잘랐을 때 패킷 하나가 IP를 통해서 이제 라우팅을 할 텐데 다른 패킷은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죠. TCP가 그러니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나누면요, 그 앞에 보신 것처럼 TCP에서 쪼개지고 또 이더넷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IP에서 쪼개지고 또 그 이더넷이나 뭐 어떤 링크에서 쪼개지고 해서 막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프래그멘테이션과 리어셈블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역시 다른 길로 막 갈 수 있죠. 그 다른 길로 간 게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를 TCP는 체크하는 거고 UDP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놔두는 네,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만 가시는 게 아니라 정리도 잘하시네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들이 그 서비스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마다 통신을 하니까 결국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건가, 전달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게 이제 네트워크의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전달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엣지의 관점에서 그게 이제 TCP나 UDP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의 하나의 예로서 HTTP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대표적인 프로토콜이고요. 이거의 유저 에이전트는 바로 웹브라우저죠. 그 다음에 서버 프로세스는 그냥 HTTP 서버가 되겠죠. 흔히 많이 아파치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리퀘스트를 던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폰스가 오는 형식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따라서 구현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문서가, 대부분의 문서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파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객체 파일들,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HTML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연결된 뭐 ASP나 JSP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JPEG, 그러니까 스크립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JPEG 이미지나 자바 애플릿이나 뭐 오디오 파일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객체 파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뭐 마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겠지만,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또 마임으로서 연결이 되고 하겠지만, 자, 어쨌든 여러 개의 다양한 파일들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라면 결국 뭐 텍스트 위에 텍스트, 결국은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 객체의 링크를 갖겠다라는 건데, 그런 하이퍼 텍스트를 전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결된 다른 객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프로토콜은 간단하겠지만 그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 신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로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HTTP는 일반적으로 TCP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HTTP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URL이라고 하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션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거는 호스트의 이름과 그 호스트에 있는 패스, 그리고 그 호스트에 있는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객체 파일의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HT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HTTP 리퀘스트를 하면 리스폰스가 오는데 당연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서버가 서로 다른 플랫폼을 위해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프로세스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일 뿐, 결국은 무엇이죠? 서로의 약속은 HTTP라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접속을 해오더라도 서로 HTTP라는 운영 프로토콜만 약속을 지켜준다면 플랫폼과 상관없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의 구조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은 1.0에서 버전 1.1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TCP를 쓰지만 HTTP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바로 한 번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객체 파일들을 주고받고 연결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서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TCP를 연결해서 객체를 내려주는데 막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게 단순히 보면은 뭐 단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려보내는 데이터의 양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각각의 연결들을 TCP라고 해서 다 관리를 하다 보면 TCP를 연결해서 연결을 해놓고 세션 관리를 한다라고 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TP는 서버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진 서버예요. 왜? 바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여러 사용자에게 뿌려주도록 하는 전달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래서 HTTP는 한마디로 저렇게 얘기를 해요. Stateless 프로토콜이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만 할 뿐 그 리퀘스트가 갖는 세션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 만약에 세션이 필요하다면 HTTP 1.1에서는 퍼시스턴트한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냥 뭐냐면 TCP 세션만 열어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트를 유지한다고 하면 복잡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0은 Non-Persistent HTTP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지금 1.1은 퍼시스턴트하게 TCP를 열어놓는다고 얘기했는데 매번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해서 새로운 TCP 커넥션을 유지하는 거를, 그러니까 TCP 커넥션을 유지하지 않고 연결하고 끊고 연결하고 끊고 매번 리퀘스트 리스판스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오브젝트들의 전달을 위해서 매번 TCP를 연결하고 끊고 연결하고 끊고 하는 걸 Non-Persistent HTTP라 그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거 HTTP의 표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발전해서 1.1에서는 Persistent HTTP로 TCP 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 번 리퀘스트에 대한 여러 객체들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보시면 Non-Persistent HTTP의 연결 순서를 보면 먼저 HTTP 클라이언트가 TCP 커넥션을 연결을 할 거고요. 그 위에서 리퀘스트 메시지, HTTP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값을 주고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한번 오면 그 TCP 연결도 역시 다 클로즈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당연하게 묻지도 않고. 그게 Non-Persistent HTTP의 연결 구조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RTT라고 하는 거는 Round Trip Time이라고 그러고요. 작은 패킷을 보내고 받을 때, 우리 아까 예를 들면 그 에코 리퀘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TTL이 끝났다는 타임 익스파레이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그 주고 오고 하는 그 시간을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그래요. 갔다 오는 시간.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트레이스 라우트로 이렇게 3번 프로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충 결과를 볼 수 있는 걸 봤었는데, 마찬가지로 TCP 커넥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라운드 트립 타임이 있을 거고요. HTTP에서가 그 위에서 TCP가 설정된 그 위에서 리퀘스트를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로서 파일이 올 텐데 그거에 필요한 RTT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전달되어 오는 건 단순한 리퀘스트 리스폰스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파일이 전달되어 올 거기 때문에 파일이 트랜스미션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Non-Persistent한 HTTP를 보면 ERTT 더하기 트랜스미션 타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만약에 객체가 여러 개라면 어떡할까요? HTML 문서를 받아왔는데 받아왔더니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객체들이 막 링크되어 있네? 그럼 그것도 받아와야 되는데 또 TCP 연결하고 받아오고 또 TCP 연결하고 받아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전시킨 게 Persistent HTTP예요. 1년에 TCP 세션은 유지를 하자. 무엇을 위해서? 바로 HTTP 리퀘스트 하나를 위해서는 그냥 유지를 해놓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상 유지를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HTTP 연결 리퀘스트 하나에 대해서 리스판스로서 끝나는 건데 그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이퍼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파일들을 전달할 때는 이 같은 TCP 커넥션 상에서 하자라는 게 퍼시스턴트 HTTP의 아이디어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링크를 계속 눌러가지고 계속 리퀘스트를 보낸다? 그거를 퍼시스턴트로 하나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또 다른 연결이 되겠죠. 다른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퍼시스턴트로 하게 되면 TCP를 위해서 필요한 RTT가 n-1개가 줄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여러 오브젝트를 하기 위해서 n개의 오브젝트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있다면 한 번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n개라면 TCP도 Non-Persistent 때는 n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자,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의 구조를 보시면, 자, 이제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은 뭐며, 그럼 이제 하부 레이어로 계속 갈 텐데 도대체
프로토콜이 뭐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건가. 자, 보시면 메시지 포맷이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지의 포맷과 오더를 정하는 거, 그리고 그걸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필요한 액션을 정하는 거. 자, 근데 그 메시지 포맷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텍스트 구조예요. 어떤 중요한 명령과 그 대상, 그리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실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유저 에이전트 정보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마지막 커넥션 클로즈라고 하는 건 이게 HTTP 1.1이기 때문에 TCP 커넥션을 열어둘 거냐 말 거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리퀘스트에서. 나 이거 그냥 이제 너 알아서 클로즈 해라 이런 거에, 랭귀지는 내가 한국어를 내가 억셉트 랭귀지로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먼저 명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명령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메소드는 혹시 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어요? 뭐 get, post, put 이런 걸 말을 해요. 흔히 말을 하는. 왜냐하면 HTTP 리퀘스트는 단순히 어떤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이퍼텍스트와 그 연결된 객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폼을 통해서 어떤 값을 위에 올려보내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거 내지는 지금 현재 서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결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헤드 메시지 같은 걸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몇 개 안 되는 명령이 돼요. 메소드는 URL, 버전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뒤에 이제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를 통해서 보통 이제 아스키 문서들의 형태죠. 저게 캐리지 리턴과 뭐 라인 피드가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스키에서 나눠 놓은 이유는 옛날 타이프라이터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그렇죠. 캐리지 리턴이란 이 캐리지를 라이팅하는 이 캐리지를 리턴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걸 말하고, 라인 피드는 한 줄 종이를 올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캐리지 리턴 하면서 한 줄 올리면 다음 줄에 맨 앞으로 가라 그거죠. 그래서 보통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뭐 하나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죠. 시스템마다. 자, 그 다음에 그 메소드 타입은 몇 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get과 post는 거의 같은 용도로 쓰이고요, 요새는. 그 다음에 뭐 head는 앞에 헤드만 가져오는 거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put, delete 등이 있습니다. 리스폰스 메시지도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서버에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들어있는 컨텐츠의 길이와 그 컨텐츠의 타입이 이제 마인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다타라고 읽는 사람 없겠죠? HTTP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가 같이 오게 됩니다.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서버가 저기 보면 200 OK 너 200점이야 라는 게 아니라 코드예요. 그냥 코드고 뒤에 나오는 메시지는 뭐 사실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표준적으로 정해지는 거 보통 쓰게 되죠, 서버에서. 근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서버 깔 때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코드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 200 OK, 뭐 301은 이거 한 대로 완전히 옮겼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로케이션을 밑에다가 붙여주면 그 로케이션으로 리더렉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bad request not found, HTTP 버전 not supported, 그 다음에 authorization 뭐 필요하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401 뭐 400 다 아시죠? 그 다음에 HTTP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깐 그냥 보시면 별거 아닌데요. 이거 뭐 그냥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간단한 그 페이지를 저희 그 홈페이지에 연결된 페이지로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HTTP 한 다음에 다산.세종.ac.kr/tilde-tik1 그 다음에 /network.html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 그 한 학생이 만든 아주 간단한 그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암호학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림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 컬러 뭐 텍스트 메시지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이게 전달되는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냥 볼까요? 간단한 거니까.
그냥 간단한 이제 HTML 페이지고요. 그림 옆에 좀 있고 그냥 뭐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냥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스가 어떻게 오는가 그건데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단순한 거냐면요. 그냥 텔넷으로 접속해서도 간단히 볼 수가 있어요. 텔넷을 접속할 때는 텔넷은 원래 23번 포트를 쓰지만 우리가 원하는 포트를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TTP가 사용하는 80번 포트로 해서 텔넷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접속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텔넷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프롬프트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get, 이제 이거 보이지 않는데 투명한 글자가 되버렸네요. get 한 다음에 URL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의 tilde 티콘 하고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객체 이름 network.html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버전 이렇게 보여주면 엔터 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스키고 메시지로 텔넷으로 접속을 하더라도 텔넷으로 접속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포트에 그냥 터미널 연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80번 포트에 연결을 일단 커넥션을 맺었고요. TCP로. 그 다음 텔넷은 TCP를 쓰니까요. 그 다음에 텔넷은 우리가 찍는 거를 바로바로 전달해줘요. 캐릭터들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찍은 거를 여기 보여주지 않았지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캐릭터가 하나씩 하나씩 와가지고 모이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리퀘스트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버는 뭐 알아요? 이게 텔넷으로 들어온 건지 브라우저가 온 건지 모르고 TCP 연결 일단 했고 get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URL과 HTTP 버전이 오니까 그냥 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보시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위에 정상적으로 205K 하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다른 사이트들 원하시면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 하는 사이트도 있고 된다 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엥? 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쉬면서 5회 마지막 시간이라 그리고 내용이 좀 많고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졸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졸리실 때는 그냥 편하게 일어나셔도 돼요. 그리고 막 걸어다니셔도 돼요. 걸어다니면서 잠도 깨고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방구는 끼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걷고 다시 앉으면 잠이 깰 거예요. 자, 유저와 서버가 서로 인터랙션 하는데 이제 오소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400일 오소라이제이션 리퀘스트라고 보통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우리가 패스워드를 넣어야 된다거나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오소라이제이션 크리덴셜을 우리의 리퀘스트 메시지에 다시 얹어 보내는 형식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스테이트 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번 그러면 그 크리덴셜을 이렇게 붙여서 보내야 돼요. 자, 스테이트 리스를 그러면 어떻게 정말 너무 불편해서 이거 어떻게 쓸 거냐. 바로 이거를 조금 편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쿠키라고 하는 거죠. 쿠키를 구워서 서버가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쿠키를 가지고 항상 이 쿠키를 쓰면 쿠키가 있으면 한번 구워 놓으면 매번 별도로 이 스테이트를 위해서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오소라이제이션이에요. 한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고 인증 받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쿠키를 가지고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쿠키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쿠키를 인코딩해서 세팅하고 뭐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결국은 뭐냐면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한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어떤 프로세스를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그냥 보시면 되죠. 물론 그 외에 다른 정보들도 많이 포함할 수 있고 결국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면에서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스테이트를 유지하지 못하는 HTTP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 그 아이덴티파이어를 던져놓고 실제 그 스테이트에 대한 관리는 서버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클라이언트를 플랫폼을 막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다가 그 정보를 내려놓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더 프라이버시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키라는 거는 그 플랫폼에 디펜던트한 쿠키를 하나 던져놓고서 그 플랫폼에서 접속해오면 아이덴티파이하고, 만약에 그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겠다.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면 다시 쿠키를 부어주고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 예를 그림으로 보시면 너무 쉽게 간단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매번 다음 리퀘스트 때마다 같은 쿠키를 던져서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보안을 전공하고 보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서 이거는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HTTP를 구성할 때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캐싱입니다. 캐시를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서버가 있는데 그 오리지널 서버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막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얻고자 한다면 굉장히 그 서버가 부하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굉장히 빈번한 그런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프락시 서버라는 걸 두고 상당히 로컬라이즈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락시 서버가 만약에 ISP가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아침 일찍 먼저 히트를 해서 본 사람의 캐시가 만들어진다면, 그걸 공유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은 만약에 모디파이면 안 된 거라면 새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캐시에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웹 캐시를 또 다른 말로 프락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프락시는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를 볼 때 나올 거예요. 그때는 좀 더 시큐리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시큐리티보다는 성능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캐싱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캐싱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프락시 서버를 두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클라이언트 캐싱도 있어요. 클라이언트 캐싱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스플로러 써보시면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파일들을 지워버리지 않죠. 인터넷 템포러리 파일 디렉토리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주기적으로 지우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시 끌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던데 더 빨리 접속되는 이유가 뭐 서비스, 그러니까 ISP가 제공하는 캐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웹 캐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캐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이기도 해요. 캐싱 이그젬플을 보시면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키는가를 간단한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사이즈가 만약에 100kb다, 10만 비트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에버리지 리퀘스트 레이시 초당 15번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갔다 오는 라운드 트립 타임을 생각해보면 2초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을 볼까요? 랜은 10mbps 랜이에요. 그리고 그 랜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바깥으로 나가는 링크는 1.5mbps 액세스 링크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내부의 속도를 높이는 건 이더넷으로만 하면 되니까 좀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퍼블릭망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넷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싼 성 연결을 써야 되고 하는데, 액세스 링크는 그리고 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홈 네트워크를 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랜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보면 초당 15회 그리고 100kB, 근데 10mbps예요. 그러니까 유틸라이제이션이 15%밖에 안 되겠죠. 다 못 쓰는 거예요. 액세스 링크는 하지만 100kb짜리를 15번, 한 번 15, 초당 15번, 그러면은 15배가 되니까 1.5mbps를 다 써버리는 거죠. 100% 쓰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리고 토탈 딜레이는 보면, 그러면 따져보면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이 2초와 그 다음에 내부의 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이가 있는데 15%밖에 안 쓰니까 매우 빠를 거예요. 그래서 밀리세컨드 단위라고 놓는다면 액세스 링크가 100% 점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역시 수분,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거죠. 처리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액세스 링크를 뻥 뚫어주는 거예요. 액세스 링크를 내부 랜처럼 10mbps로 올리면 당연히 유틸라이제이션 액세스 링크가 15%로 줄어드니까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딜레이가 적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건 비싼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원래 링크는 건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캐시를 두는 거예요. 캐시를 두게 되면 캐시의 히트 레이저가 정해지겠죠. 예를 들면 뭐 40%는 거의 캐시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치고 평균적으로 60%는
트랜스파이브를 하지 않더라. 그거는 또 모디파이가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걸 히트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리지널 네트워크를 경유해야 되더라. 뭐 사실 프로면 히트레이저가 낮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분 걸리는 거에 대해서 60%로 줄어들게 된 거고 내부의 밀리세컨드 단위의 거가 한 40%를 쓰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앞에 나왔던 수분이 걸리는 그런 그 구성보다는 훨씬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유용한 거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캐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캐싱을 하도록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f modified since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디펜던트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매우 간단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그 서버 쪽에서 모디피케이션이 있었으면 가져와라, 아니면 가져오지 마라, 그냥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뭐 그 리스폰스 메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폰스 메시지에 REST modify라고 하는 필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헤더만 보면 밑에 데이터를 가져오지 말지를 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헤더는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하지만 밑에 나오는 링크들을 다 연결하려면 부담이 크죠. 자, 컨디셔널 겟을 마지막으로, 즉 다시 말하면 HTTP를 보는 것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즉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절대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즉 서비스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쓸 거예요. 하지만 그 프로토콜들이 네트워크로부터 네트워크 엣지에서 받아야 될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하나는 커넥션 지향적인 거, 하나는 적인 거. 자, 그리고 그 하부의 네트워크는 앞에서 뭐 서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만 나왔지만 우리의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패킷 스위칭이죠. 그리고 그 하부의 네트워크는 패킷 스위칭 중에서도 I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라우팅을 하게 돼요. 근데 IP라는 프로토콜이 완전히 unreliable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별도의 메커니즘이 없는 UDP는 완전히 IP에 의존적인 거죠. 하지만 TCP는 그 I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이제 어떤 릴라이블한 구성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TCP와 UDP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를 남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달 계층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로서 주고받거니 하는 걸 봤다면, 그리고 그 메시지 구성이 그냥 헤더 데이터, 너무 간단한 그런 구성이었다면, 이제 한번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그게 그럼 어떻게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길래 가능한 건가 내려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랜스포트 서비스는 나중에 나오게 될 링크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에 비하면 굉장히 엔드 투 엔드이기 때문에 로지컬한 그런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서로 다른 호스트에 있는 다른 프로세스의 연결이나 어디에 의존한다고 그랬죠? 바로 소켓이라는 거에 의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문을 여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문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말하자면 소켓을 가지고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가 있거든요. IPC의 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서로 다른 호스트의 주소, 즉 IP 주소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다르다라는 게 틀린 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인 연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 연결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연결은 누가 하죠? 바로 링크끼리, 서로 링크끼리가 실제적인 연결이에요. 근데 그 위에 어떤 형태로든 그 링크 연결 위에 네트워크의 IP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리고 엔드 투 엔드의 어떤 이런 논리적인 연결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목적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와 같은 서비스와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즉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와 커넥션 리스 서비스, 그리고 그에 대한 프로토콜 TCP와 UDP를 대표적으로 제공한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아날로지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두 집이 있어요. 두 집에 12명의
애들이 살아요. 상가 제한을 하지 않은 집인데 그 두 집의 12명의 애들은 워낙 애들이 유별나서 편지 쓰기를 좋아한대요. 그것도 한 번 쓸 때 왕창 써서 한 애가 상대방 집에 12명한테 다 쓴대요. 그러면은 한 번 편지가 오갈 때 몇 개가 되는 거죠? 한 집에서 보낼 때? 144개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애들이 만약 이메일을 쓰면 돈이 안 될 텐데 또 아빠 엄마 뭐 힘들게 다 우편을 붙여서 전달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 자, 그 애기들을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편지 엔벨로핑에서 보내는 그 편지를 하나하나를 다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집을 호스트라고 보면 돼요. 컴퓨터 호스트라고. 자, 그러면 거기서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바로 그 중에서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우체국에 가져가는 애를 N이라고 하고 저쪽 집에는 B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걔네들이 바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을 열고 나가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한 방법으로 우체국을 찾아가는 사람. 그러면은 우체국은 우체국 나름대로의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로를 따라가고. 그게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자, 근데 N과 B의 입장에서 트랜스포트의 입장에서 라우팅을 어디로 가나, 우체국 아저씨가 어디로 들고 가나, 뭘 타고 가나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더 나아가서 꼬마들, 편지 쓰는 꼬마들은 내가 N한테 맡긴다 라는 것만 정해놓으면 되지, 또는 B한테 맡긴다 라는 것만 정해놓으면 되지, 저쪽 집에 전달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즉 N과 B이 중간에서 하는 그 역할이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역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림으로 보면, 다시 보면 결국은 레이어드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레이어드 어프로치의 장점은 서로 같은 레이어끼리만 약속을 하면 되고, 그리고 서로 같은 레이어들은 자기 위의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돼요. 어떤 신경? 서로 연결되기 위한 신경. 아까 PDU를 헤더를 붙여가면서 쪼개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자, TCP는 신뢰성 있게 릴라이블하다는 건 패킷로스가 없다는 거예요. 100% 전달됩니다. 인오더 딜리버리는 순서대로 전달됩니다. 반면에 UDP는 unreliable합니다. unorded. 패킷로스가 있을 수도 있고 순서도 제멋대로예요. 결국 IP에 그냥 그대로 의존하는 거예요. IP를 한마디로 베스트 에포트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IP거든요. 그래서 TCP와 UDP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개런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지연과 밴드위스에 대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타임리니스를 지켜줄 수 있지만 정말 네트워크에 컨제스천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말에 모리스 워미로 시작해서 웜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 웜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코드레드라고 하는 게 막 인터넷을 괴롭혔죠. 인터넷을 장악하고 뭐 인터넷을 마비시키는 그런 건 악의적인 웜도 있을 수 있지만 악의적이지 않은 트래픽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데 네트워크 만드는 사람, 네트워크 관리하는 사람들이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노드가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보장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IP가, 그리고 그 인터넷이 그런 서비스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 개런티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딜레이와 밴드위스 개런티를 하기 위해선 아래 레이어부터 트랜스포트 레이어까지 모든 게 다 비싸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냐? UDP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TCP는 패킷로스는 절대로 안 일어나게 할 거고, 리트랜스미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순서 관리를 해줘서 시퀀스 넘버를 붙여줘서 반드시 순서대로 오도록 할 거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발생할 수 있는 컨제스천을 최대한 제어하고, 그 다음에 리시피언트의 버퍼가 오버플로우 나지 않도록 최대한 플로우 컨트롤을 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연결 지향적으로 커넥션 셋업을 먼저 한 다음에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커넥션 끊기도, 클로징 하는 것도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들어갈 때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이라는 말이죠. 멀티플렉싱이라는 말은 여러 시그널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내려고 할 때 보통 쓰는 말이에요. 먹스, 멀티플렉서 뭐 이런 말들을 보통 시그널링이나 아래 레이어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보자라면 결국은 멀티플렉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와가지고 소켓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걸 말을 하는 거고, 디멀티플렉싱이랑 그 반대죠. 뭐냐면 리시피언트 입장에서 받아서 해당 맞는 소켓을 찾아가지고 막 올려주는 걸 말을 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해야 할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인버스 멀티플렉싱이라는 말이 또 있죠. 저쪽 그 시그널링 쪽으로 내려가면 먹스, 디먹스, 아이먹스 있는데, 인버스 멀티플렉싱은 멀티플렉싱의 진짜 반대되는 개념이죠. 디멀티플렉싱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스트림이라도 여러 개로 브레이크해서 쪼개가지고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 패럴렐로 보낼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이 서로 이렇게 존재할 텐데, 보시면 호스트 2가 리시피언트예요. 그리고 호스트 1과 호스트 3이 샌더예요. 그러면 샌더 쪽에서 멀티플렉싱을 해가지고 사실 프로세스 하나만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 프로세스가 여러 소켓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멀티플렉싱의 관점이라면, 받는 측에서는 트랜스포트 레이에서는 서로 다른 소켓에 또 막 이렇게 올려줘야 되죠. 여기서는 여러 소켓을 통해서 받아와서 내려줬는데, 이번에는 올라오는 놈을 각각 소켓에 맞게 뿌려줘야 되죠. 디멀티플렉싱이 됩니다. 자, 디멀티플렉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TCP와 UDP 모두 다 패킷타이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HTTP의 HTML 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HTTP 프로토콜의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보셨듯이, 거기도 헤더와 데이터가 딱 분리되어 있었죠. 다 구조가 그래요. 앞에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PDU의 형태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헤더와 데이터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테일러라고 해서, 그러니까 테일을 붙여요. 꼬리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헤더와 데이터의 형태이다.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헤더 데이터 구조는 어떤가? UDP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매우 간단할 수 있다는 거죠. IP PDU에서, 다시 말하면 IP 데이터그램에서 IP 주소를, 소스 IP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써놓을 거예요. 한편 UDP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포트 넘버가 되겠죠. 보내는 쪽에 포트 넘버, 그리고 받는 쪽에 포트 넘버. 물론 IP 쪽에서 IP 주소 포함하고 있겠지만 UDP 같은 경우에는 디멀티플렉싱을 하기 위한 키로서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이 돼요. 투튜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TCP는 연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소켓을 서버가 다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 쪽뿐 아니라 소스 쪽에 IP 주소와 포트 넘버도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포트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자바로 짜여져 있는 그 소켓을 여는 그냥 예제일 뿐이고요. 이런 것까지 보고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자, 커넥션리스의 디멀티플렉싱의 개념은 중요한 게 있어요. 리시피언트 입장에서는 한 포트를 그냥 공유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만으로도 구분이 돼요.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P2인데 P3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프로세스,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사실 P3여도 상관없죠. 호스트가 다르니까. 자, 호스트에서 클라이언트 A 쪽에서 또 B 쪽에서 클라이언트 C 쪽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걸 받았는데 안 썼네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A 쪽에서 보낼 때 그 소스 포트를 얘는 9157이라는 걸로 할당을 했어요. 이제 데이터그램 소켓을 열 때 9157이라는 걸 할당을 했고, 서버는 알려져 있기를 노운 포트가 그게 웰노운이든 레지스터든 아니면 어쨌든 노운 포트인데, 노운 포트가 얘는 6428이에요. 6428이라는 번호를 쓰고 있어요. 자, 포트 번호는 서로 다른 호스트에 같은 포트 번호가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호스트가 IP 주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UDP 포트는 무엇이냐? 아까 투투풀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와 데스티네이션의 포트 넘버로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입장에서는 디멀티플렉싱을 할 때 다른 소스에서 들어오지만 결국 이게 하나의 요 UDP 포트로 가는 거구나 라고 하고 올려보내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다시 돌려보낼 때는 그 소스와 그 데스티네이션의 포트 번호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가겠죠.
바뀌어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또 데스티네이션 IP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를 가지고 디멀티플렉싱을 하겠죠. 자, 하지만 커넥션 오리엔티드일 경우에는 그림을 갖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달라져요. 왜냐하면 커넥션 오리엔티드이기 때문에 서로 커넥션을 맺고 서로 연결을 위한 서버 입장에서 다른 포트를 할당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80번 포트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소켓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켓을 쓰게 되는 거예요. 웹서버라서 80번 포트를 쓴다고 해도 막상 인스턴시에이션을 하면 그러니까 커넥션을 맺고 서버 프로세스가 뭐 유니스 같으면 포크를 하거나 어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다른 소켓 번호를 받게 돼요. 그 소켓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바로 소스의 IP와 소스의 포트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의 IP와 포트 네 가지의 포트 풀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세스 3와 프로세스 4가 똑같은 동일한 목적의 80번 포트를 갖는 웹 서버지만 서로 다른 프로세스 이제 인스턴스가 됐을 거고요. 서로 다른 소켓을 점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소켓은 서로 다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야 되죠. 그게 바로 이걸로 가능한 거예요. 비록 같은 포트 번호에 같은 IP 주소지만 데스티네이션 입장에서는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소스의 IP와 포트 번호로 인하여서 서로 다른 소켓으로 구분이 되고 뭐 내부적으로도 다른 소켓 번호가 할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소켓에다가 디멀티플렉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쪽 그 서로 다른 호스트에 있는 프로세스가 동일한 포트 번호를 설정해서 들어왔다 라고 해도 IP 주소, 소스 IP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패킷은 서로 다른 소켓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디멀티플렉싱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UDP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이딴 걸 왜 필요로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다면 이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왜냐하면 TCP는 I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 릴라이블 이노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과 컨제스션 컨트롤을 하기 위한 부담으로 인해서 로드가 많이 걸려요. 반면에 UDP는 말 그대로 그냥 IP가 추구하는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자체예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타임리니스를 중요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필요한 거다. UDP의 헤더의 구성을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소스 포트 넘버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가 있고 데이터의 길이와 그리고 UDP 책섬이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됩니다. 책섬은 그냥 인테그리티 체크하기 위한 값이고요. 원스 컴플리먼트